안녕하세요. 일달러 일타 강사 태사안녕입니다. 자, 저희가 직급별 시리즈를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치고 이제 직무별 시리즈를 가볼까 합니다. 제가 앞으로 직무를 소개할 내용들은요, 모든 직무를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인사 책임자로서 실제 평가해보고 뽑아봤고 그 사람들을 승진도 시켜보고 했던 직무 위주로 제가 잘 아는 부분에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회사나 있고 모두가 익숙한 영업이라는 직무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다룰 이 직무 시리즈는 그 직무의 본질적인 과업과 역할을 말씀드리는 것에 방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직무는 어땠고 앞으로는 사실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저 나름의 예측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커리어 개발 포인트를 꼭 잡으시고, 지금 내가 영업이 아니더라도 영업이라는 직무, 지금 내가 영업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직무는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직무만 아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거를 실무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직무를 연결하고 직무 다음에 있는 다른 영역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자, 영업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영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영업은 비즈니스의 꽃 중에 꽃이죠. 군대를 치면 육군 같은 거예요. 공군하고 해군하고 미사일 빵빵 쓰고 난리 쳐도 결국에는 육군이 들어서 깃발을 딱 꽂아야, 산에 깃발을 딱 꽂아야 이긴 겁니다. 이 깃발이 안 올라가면은 점령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영업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 땅이야, 건드리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산도 뺏기기도 하고 다시 탈취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게 영업이죠. 그 영업 특성상 가장 고객 접점에 있는 그런 특수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한다거나 디자인을 한다거나 기획을 한다거나 이럴수록 사실 고객 접점이 있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영업은 직무 특성이 고객 접점이야. 직무 자체가 고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고객을 정말 잘 알아야만 하는 영업 직무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라는 게요 사실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영업 전문가, 영업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고 그 노하우가 회사의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영업이 되게 멋진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을 중에 을이고 영업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시대에 도태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직무를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영업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콜드콜입니다. 콜드콜. 얼음장같이 차가운 콜이라는 거죠. 전화 영업을 많이 하는 데가 보통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죠. 굉장히 냉담한 거야. 상대방이 짜증이 뒤섞여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너무 정보가 많고 이런 영업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런 영업 전화가 이제는 공해가 돼버린 거예요. 소음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듣기 싫어. 이 영업의 꽃이 뭐냐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과 이 연결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잘 알수록 영업을 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고객을 찾고 고객의 니즈를 발굴하고 매칭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떤 영역으로 귀결되냐?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협상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업력이라든지 협상력이 필요한 직무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 광의적으로 보면 기술직, 그리고 인사, 재무 이런 데도 다 협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요 영업 출신을 인사를 많이 뽑습니다. 현장에서 나름 굴릴 만큼 굴러봤고 고객을 잘 알고 현장에 오르면 아는 사람이 인사를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심지어 마케팅까지도 전문가여야만 가는 게 아니라 현장과 고객을 잘 아는 사람을 발탁해서 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영업이라는 직무는 직무로서 쓰인다기보다 협상이라는 어떤 역량,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확장성도 넓고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직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영업이라는 직무가 옛날 사람, 요즘 사람, 미래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옛날 사람부터 볼까요? 옛날에 영업하셨던 분들은요 영업이 짱했어요. 영업만 있으면 다 돼. 제품 다 됐고 영업이 항상 갑 오브 갑이었어요. 그냥 그 회사에 가장 힘세고 그냥 이런 사람은 다 영업부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아주 목소리 장난 아닙니다. 목소리가 주로 어디서 크냐? 술자리에서 커요. 술자리에서. 모든 영업이 술을 통해서 일어나고 술자리에서 중요한 딜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부 그러면 일단 술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게 마치 정설처럼 있었어요. 정말 그때 힘이 있었던 부서가 영업부인데 거기에 그런 어떤 휴먼 임팩트 중에 하나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가 반복되면서 뭐가 생겨요? 관계로 일을 합니다. 이게 극대화된 게 중국이죠. 많은 사람들이 관계성 있고 인맥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어야 영업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업부가 이 다음 커리어를 밟는 게 뭐냐면 헤드헌팅이었습니다. 워낙 관계망이 넓고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 소개만 해도 먹고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영업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 직무를 많이 진출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휴먼 터치, 관계 중심의 영업력이 절대적이었던 시대다 보니까 목표 자체가요, 뭐 그냥 터무니없습니다. 목표가 엄청 높아. 항상 높은 목표를 제안하는 게 되게 멋진 사람인 양 호기를 부리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회사가 많아요. 아직도 이런 옛날 사람, 이거 제가 보니까 90년대 이후로 이런 영업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업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폐쇄적인 산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아니면 인맥과 네트워크로만 사업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아직도 옛날 사람 영업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인재 추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헤드헌팅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그런 진짜 띠빠빠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 돼, 안 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지금 이렇게 영업을 합니까?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게 요즘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냐? 이제는 갑에서 다소 을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영업부 알아준다 뭐 이런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조사 결과를 봤더니, 아니 제일 많이 퇴사하는 직무가 뭡니까 했더니 영업부래. 영업부가 제일 힘들대. 을 중에 을이야. 회사에서 힘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왜 영업부가 갑이었던 때에서 을로 바뀌었을까? 이거는 전체 사업 구조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성숙기에 들어가면서 선택지와 옵션이 굉장히 풍성해진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뭐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없고 상품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네임밸류 몇 개, TV 광고 몇 개 보는 데를 사람들이 고르는 거야. 영업부가 말만 잘 설득만 하면 판매가 되는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누가 요즘 영업사원을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콜드콜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게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기보다는 뭔가 뒤치다거리, 뭔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뭐 누가 할 사람이 없어, 야 그럼 영업부 하라 그래, 뭐 이런 식의 조금 잘못된 방식의 운영들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관계로 일을 했던 거가 이제는 점점 어떻게 가냐면 영업관리, 영업지원으로 가면서 기준과 정책의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도 있고 기준도 있고 예전보다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딱 있어.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해. 그게 이제 영업관리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프로세싱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인간미가 없네. 그 요즘에 영업부는요, 분석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뭐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매출 관리도 하고, 이런 물샐 틈 없는 관리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요즘 영업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상력이에요. 협상력. 예전에는 협상이라는 게 술자리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필요 없었어. 그냥 술 잘 먹고 관계 잘 트면은 협상이 끝나버리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게 아니에요. 이 분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 지원, 영업 관리처럼 부가적인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설치를 해준다든지 이벤트 지원을 한다든지 CS를 포함한 고객 응대서부터 많은 부분을 영업부가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요즘 겪는 고민은 뭐냐면, 대체 내 전문성이 뭐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네 시다바리가 막 이런 말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케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매장 판매 때 관리해야 되죠. 사람 뽑아야 되죠. 교육시켜야 되죠. 대체 난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이 경험 가지고 뭐 인사를 지원하는 그 CR도 맥힙니까? CR이 안 맥히죠. 그럼 내가 이거 이벤트 같은 거 했던 거 가지고 마케팅 지원하면 이게 먹힙니까? 안 먹히죠. 이런 전문성이 애매하다고 느끼는 과도기적 포지션에 있는 게 저는 현재 영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요, 영업의 전문성이 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뭐냐? 매출 잘 내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직무 자체도 융복합적으로 가고 있고 역할 자체도 애매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미래의 영업은 이렇게만 가야만 합니다. 앞으로의 영업은 어떻게 되냐? 그냥 마케팅 역량이 곧 영업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영업부 자체가 없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회사도 엄청난 영업력을 가지고 있지만 영업부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결국 마케팅이 영업을 흡수하거나 영업의 핵심 역량이 마케팅 안에서 이미 다 풀어져 버리는 거죠. 물론 B2B와 B2C의 속성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B2B도 선택하는 것은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라든지 그 회사의 업력과 실력을 보고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담당자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단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설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되게 중요해지는 게 결국엔 데이터 관리 능력이 필수가 됩니다. 앞에서 말하는 분석력은 좀 달라요.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고객을 찾아낼 것인가, 이런 고객 발굴과 매칭 능력으로 간다는 거죠. 앞으로의 영업부의 핵심 역량은 고객 발굴과 그에 따른 매칭입니다.
영업의 본질을 뭐 제가 딱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책들을 보면서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영업의 본질은 영토 확장이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 확장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따라오는 거고 수익은 거기에 동반되는 거죠. 근데 캐파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영업부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품 개발하는 것도 아니죠, 디자인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재무 관리나 상품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영토 확장을 어떻게 할 거냐?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통한 마케팅 역량으로 귀결되더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게 CS 역량입니다. 결국엔 고객 전문가라는 이 포인트 자체는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업으로 풀어내고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업 직무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업은 사라질 것이다. 물론 영업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의 포지션이 사라지게 되고 대부분 마케팅 기능으로 통합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이런 흐름들이 글로벌 기업들에서 또는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결국에는 점점 주류로 올라가고 그런 기업들이 직무의 표준을 제시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직무의 변천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바라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영업을 예로 들었지만 모든 직무가 융복합적으로 통합되고 변화되는 그 기준점이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기술이 더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이 더 발전하고 코로나 같은 게 한 번 더 때리잖아요. 이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무했건 이 변화의 포인트를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영업이라면 오늘 영상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커리어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시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커리어 개발 포인트를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케팅 도구를 배워야 돼요. GA라고 하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아주 대표적이죠. 그런 시스템 도구들을 다루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그걸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시켜서가 아니고 회사가 그런 걸 써서가 아니고 내가 찾아서 계속해서 공부해 봐야 돼요. 데이터 분석 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감각을 익혀야 돼요. 우리 고객 정보를 어떻게 데이터로 바꿀 것인가, 어떤 데이터가 유의미하고 판매로 전환되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가, 설문지라든지 후기라든지 만족도, 이런 모든 요소들이 이 안에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 회사가 어떤 식으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내 영업이라는 직무, 결국엔 영업이라는 것은 영토 확장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그 고객의 전환율을 높이는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데이터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 안에 결국엔 3가지로 나뉘는데요, 유입, 행동, 전환.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매출로 이어지는 이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를 데이터로 학습하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마케팅과 영업을 연결할 수 있는 굉장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툴들을 학습해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문가라고 그랬죠? 고객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고객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고객의 선호와 니즈를 잘 아는 사람인데 아마 제품 개발하는 프로세스나 기획 단계에 가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많이 볼 거예요. 뭐 이거를 잘하는 제품 개발팀이나 기획팀이라면 그 회사는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일 겁니다. 결국에는 고객과 동떨어진 제품을 만들었을 때 회사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현장에서 영업하기 어렵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내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 그게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형태라건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고객 니즈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뭐가 바뀌는 건지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학습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 회사의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업력에 따른 여러분만의 전문성과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은 고객을 어떻게 파악하고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거의 전문가가 영업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제가 몇몇 직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제가 대표적인 직무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직무를 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 경험과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과 아티클 및 분석 내용을 연구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잘러 강사계 일타 강사 태산영입니다. 오늘은요, 기획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사실 기획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커리어가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직무의 기획력을 갖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력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요즘에 그냥 정해진 일을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컴퓨터, 즉 AI나 로봇으로 대체가 되겠죠. 몸 쓰는 것은 로봇, 그리고 머리 쓰는 건 AI, 아마 이렇게 다 대체가 될 거예요. 그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그게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기획은 이전에 비해서 더 나아지게 만드는 새로운
어떤 구조나 방법이나 방식들을 개발해내는 거죠. 기술도 뭐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건요, 단순히 사업 계획이냐 뭐 전략 계획이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업이면 영업 기획, 개발이면 개발 기획, 디자인이면 디자인 기획, 회계면 회계 기획, 이 모든 게 다 뒤에 기획자 붙으면 그냥 그게 기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기획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의 직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계신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획. 그러면 보통은 머리 쓰는 사람이죠. 결국 머리 쓰는 사람들만이 커리어로서 앞으로 남게 될 거예요. 직무에 있어서 머리 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요즘 좀 있어. 이 브레인 역할이 안 돼요. 이 뇌절을 오신 기획자들이 너무 많아. 얘네들이 지금 똑바로 머리를 써줘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생각을 안 하는 문제가 점점 더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전통적으로 보면 이 기획 라인은요 항상 핵심 실세였습니다. 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삼성그룹 전체를 뭐 제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언론에 발표된 내용들 몇 가지를 보면요, 삼성의 대표이사 출신들이 거쳐왔던 거의 대부분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미래전략실, 옛날에 구조본 뭐 이게 있었어요. 용어는 바뀌었지만 사실 기획과 관련된 전략과 관련된 그쪽 조직을 신설하고 그 안에서 훈련을 받고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 구조를 보고 이 핵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는 어떤 구조나 방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이건 모든 직무 모든 부서에 필요한 내용이 맞죠. 결국은 기획을 해본 사람이 리더십을 갖췄을 때 진짜 리더가 되는 거죠. 리더가 기획력도 없고 전략도 없고 뭐 이러면 누가 그 리더를 따르겠냐고. 시장에서 처절하게 패배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커리어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갖추어야 될 핵심 역량 두 가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획력과 의사소통력이다. 이 두 가지 합쳐지면 리더십이다. 이렇게 좀 저는 아주 쉽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되는 이 기획력, 대체 기획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좀 쉽게 정리하면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구조라는 것 자체가 스트럭처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프로세스도 있고 절차도 있고 순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디에다 투자를 많이 할 거냐, 투자라는 것도 돈만 있는 게 아니죠. 시간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관계도 있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뭐부터 할 거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이런 구조를 만드는 사람, 이런 절차와 체계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기획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요 브레인들이 좀 고장이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내부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래.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기술 다 바뀌고 지금 변화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브레인들이 지금 밖에를 안 보네. 이제는 기획이라는 직무 자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뇌절한 기획과 뇌가 살아있는 뇌생 기획 둘 중에 뭐가 될 거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뇌절 기획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기획자는 기획하는데 뇌절 상태야. 큰일 났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페이퍼 기획만 해요. 페이퍼 기획은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것만 하는 건 문제예요. 페이퍼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논리 구조가 있고 프레임워크가 돼야 되고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전달돼. 이거는 맞아.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건 맞지만 얘 안에 갇혀있으면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 아세요? 현실 세계가 동떨어져요. 자, 여러분 자세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꾼 분이 대학 교수입니까? 아니면 태산 이형입니까? 아마 태산 이형일 거야. 그렇지 않겠어? 아닌 분들 좀 댓글 좀 달아봐.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카데믹하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여러분이 논문 써보시는 걸 알 거예요. 논문 쓸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이 그걸 다 반영하다 보면 이게 이론적으로 정립을 못해. 이런 상황을 제거하고 이런 상황을 빼고 그럴 수 있어.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빼는 게 점점 많아지네? 그러다 보고 어때? 비현실 세계에서 이론이 정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안 맞지. 근데 이 뇌절 기획자들의 특징은요, 페이퍼 안에서 이론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이 뭐예요? 벌써 논리적이고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럴듯한데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해. 페이퍼를 읽어보면 좋아 보여. 근데 현실에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이분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현장을 무시합니다. 이분들은요, 현장 개념도 없어.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뇌절 기획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장을 좀 뭔가 덜 떨어진 사람 취급해요. 현장 자체를 가보지도 않고 현장에 관심도 없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무조건 그 현장이 잘못한 거지 내 기획이 틀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본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획은 무오한데 이거 실행하는 현장에 지금 덜 떨어져서 그러네? 이런 마인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돼. 이분이 페이퍼 안에서 이론을 정립할 때 현실에 일어나는 많은 핵심 동인들을 다 제거해버렸어. 이거는 없어. 이것까지 하면 이론 정립이 안 되니까 다 제거하고 났어. 그러니까 현장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정말 잘못된 기획이죠. 이게 100% 안 됩니다. PT 할 때는 막 그래 보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획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분들은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제 이게 최악인데 어떤 현상으로 가냐? 지는 못하면서 남에겐 강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하는 걸 남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숨이 막히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맨날 그런 얘기해요. 지가 와서 한번 해보라 그래라 이 새끼 가지고. 아 이거 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여기 와서 에라시 니가 해라 자식아. 그래가지고 본사에서 뭘 내리면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장과 유리되고 페이퍼상에서만 기획을 하기 때문에 특상행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뭐 맨날 정책을 발표해봤자 뭐하냐고. 삶이 안 바뀌잖아요, 삶이. 이 현장과 실제로 이것이 구현되기 위한 기획, 결론적으로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구조가 뭐냐,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진짜 기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거와 반대말을 이제 뇌생기획이라고 해보자고. 뇌가 살아있어.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아까 여기 있었던 실수를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현장 조사를 엄청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 경험이 없거나 현장을 잘 몰라 그러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 혹은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본 조사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가설이 있어. 이 가설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내 나름의 가설은 있는데 이게 진짜 현장에서 먹힐 거냐,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검증으로서 현장 조사를 가는 거죠. 그리고 현장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나름 이 가설이 더 정교해지고 현실적이고 더 엣지 있게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히스토리컬하게 봐요. 히스토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3년, 5년, 7년. 저는 10년까지 보라고 합니다. 한 10년까지 쭉 연속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봐요. 봤더니 아무리 기획이 좋아도 요 문제 때문에 안 됐구나. 그럼 요번에는 요걸 해결하는 기획을 해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엔 이상적으로 설계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기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컬리하게 내가 최종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구조의 모습을 진짜 완성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히스토리를 바라보고 반복해서 했던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계속적으로 성장했던 포인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진짜 기획자, 뇌생 기획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사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인사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책임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획을 잘해도요, 살아있는 기획을 했어. 히스토리컬하게 다 분석해가지고 현장에서 다 했어. 근데 이건 기획이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무리 현장을 다 고려했어도 모든 현장을 어떻게 완벽히 고려하겠어. 안 되니까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전략기획자라면 인사팀하고 거의 원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인사팀장이지만 기획실장하고 거의 그냥 한 팀으로 일을 했고, 제가 가장 성과가 좋았던 사업부는요, 그 전략기획실장이 저랑 항상 인사도 같이 고민하고, 저도 인사를 기반으로 기획을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만들어지고 그게 구현되는 인사가 되고, 이게 그냥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결과물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적임자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되는가 하는 기준을 철저하게 인사, 즉 사람을 기준으로 기획을 하는 거예요. 많은 기획자들이 자기 논리와 이론만 얘기를 해. 현실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결국 그걸 구현하는 사람이 이걸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할 수 있는가, 이해를 잘 못해? 그럼 책임자랑 또 얘기를 해야죠. 책임자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든지 책임자를 통해서 구조를 바꾸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뇌생 기획으로 결국은 결과물을 달성하는 기획자가 되더라. 자, 오늘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제가 함께 일했던 정말 탁월한 기획자 또는 완전 뇌가 고장난 기획자분들에게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께 한번 예시를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업무는 지금 얼마나 기획력을 발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획자로 성장하고 계신가요? 기획이라는 것을 해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획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열매 맺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연차가 올라가고 커리어가 점점 디벨롭 될수록 이 기획과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회사에서 더욱더 의미 있고 직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궁금하다, 필요하다, 이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인사팀장으로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잘러 강사계 일타 강사 태산영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마케팅을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보통 MKT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케팅은요, 현대 경영에서는 핵심 오브 핵심 오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대 경영이 시발되었다고 말하는 우리 드러커 형님에서도 마케팅은 정말 중요하다 강조를 하셨는데, 시대가 지날수록 이 마케팅의 본질적 의미, 그리고 마케팅이 있고 없고가 정말 큰 퍼포먼스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마케팅 업무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신다거나 또는 마케팅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든 연결된 모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을 잘 못하는 마케팅과 일을 잘하는 마케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마케팅이 중요한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대기업만큼, 아니 대기업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성장하고 있고 일자리에 뭔가 창출해내는 내용이 대부분 스타트업이죠. 자, 요즘에 스타트업들이 정말 중요한 사항이 뭡니까? 기술
기술입니다. 기술. 뭐 테크죠, 테크. 어떻게든 기술력 확보해서 이 기술을 뭐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뭐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특허도 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회사들 많이 망하죠.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케팅이 없어서 그래요.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된 테크하고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이 기술이라는 것만으로 뭔가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부푼 꿈에 갇혀 계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스타트업에 다니신다면 마케팅 관점에서 시작된 기술이냐 아니면 기술 그 자체에 함몰되어 있느냐 이것들을 꼭 생각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마케팅이라는 것을 조금 정의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마케팅이 그럼 대체 뭐냐? 마케팅은 말 그대로 마켓을 ING 마켓 자체를 진행하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고객 창출이에요. 고객 창출. 뭐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사전적으로 하면 뭐 엄청나게 많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고객을 창출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마케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정의가 아니라요, 우리의 드러커 형님께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분한테 배운 거죠. 마케팅이란 영업을 없애는 활동이다. 마케팅이 진짜 일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영업이라는 활동이 사라질 것이다. 요렇게 정의한 게 우리 드러커 형님이셨습니다. 보통 드러커 형님이 말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지금도 이미 그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마케팅이 있으면서 영업을 더 강화하는 회사도 있고요. 제가 지난 영업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두 가지가 공존되고 합쳐져야 되는데 이것을 별개로 보면서 각자를 개발시키려고 하는 뭐 이상한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어요. 일문론 마케팅과 일잘론 마케팅. 오늘은 일문론 마케팅을 조금 쉽게 퍼세 마케팅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퍼세 마케팅, 뭐 겉멋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마케터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인하우스의 마케팅도 많이 받고 지금 유튜브 활동도 하고 광고도 하고 하면서 대행사 마케터들도 진짜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마케팅 직무를 지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곳에 취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가서 또 이직을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나도 많이 만나고 있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직무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 있는 분들이 이 허세 마케팅에 쩔어 있는 거예요. 쩔어 있는 분. 이분들은요, 자기가 영화 감독인 줄 알아요. 자기 나름의 광고나 막 이런 것들 브랜딩이랍시고 막 뭔가를 하는데 모든 액션을 그렇게 해요. 뭐 대단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도 그런 걸 만들어. 근데 고객은 아무도 몰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패션 자체가 벌써 달라. 일단 무조건 마케팅 그러면 뭐 수염을 길러야 되는 줄 알고요. 여성분들 같으면 복장이 되게 세련되고 막 뭔가 치렁치렁 달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아. 아니죠. 오히려 저 같은 복장이 진짜 탁월한 마케터 특징일 수 있어요. We must go on.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뭐예요, 영화가. 일단 스텝도 많고 뭐 장비도 많이 동원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산을 쓰는 부서라고 생각해요. 아주 극단적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터로서 일을 하는데 아니 이 회사는 예산도 많이 안 넣어서 나는 마케터로서 일을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아니요. 마케팅이 뭐야, 마케팅. 돈 벌어오는 거야, 돈 벌어오는 거. 내가 쓸 예산을 확보를 못한다면은 내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서 확보한 예산을 써도 되는지를 기획과 프로세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마케팅이라는 거를 광고와 홍보 정도에 국한돼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드러커 형님은 푸시 마케팅과 풀 마케팅을 구분해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케터인데 고객에게 막 정보를 밀어놓고 있다? 이거 푸시 마케팅이죠. 예전에는요, 이게 가능했어요. TV라는 거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TV 광고 때리면 푸시 마케팅이지만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있었거든. 볼 매체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씨알이 먹혔는데 요즘에 누가 TV 보냐고. 다 유튜브 보고 뭐 딴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막 떠올랐어. 근데 이것도 이제 어때요? 개인정보가 강화되고 더 이상 사람들이 그 광고 소음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점점 마케팅은 마케팅 본연의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산이 있으니까 마케팅이 잘 되고 예산이 없으니까 마케팅 못한다? 완전 쌍팔년도식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옛날에 TV 광고청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예산을 사용해서 뭘 하냐? 광고와 홍보를 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요, 여기에. 사실 광고와 홍보라는 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요, 푸시 마케팅이 아닌 풀 마케팅으로 바뀐다면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광고 돈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게 계속 푸시하는 거, 아니면 극단적으로 무슨 영화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미지 메이킹하는 거. 이 두 가지 전통적인 광고, 전통적인 홍보의 방법론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얘는 돈이 엄청 많이 되는데 사람들은 인식이 안 돼요. 얘는 돈은 엄청 많이 썼는데 매출 전환은 안 돼요. 둘 다 예산만 연락이 쓰고 회사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에 돈만 때려받고 오죽하면 마케팅 부서를 돈 먹는 하마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자, 또 어떤 분들은요, 요 내용이 좀 집약이 돼가지고 이들이 함몰되는 단어가 있어. 브랜딩. 이 마케팅에서 이게 브랜딩이라는 단어 빼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브랜딩 그러니까 뭐야? 벌써 보여지는 이미지. 브랜딩을 잘 모르니까 그래. 진짜 브랜딩은 그게 아니에요. 예쁘고 아름답고 있어 보이고 완전 있어빌리티 있잖아. 그게 브랜딩으로 착각해. 정말 수준 낮은 브랜딩이에요. 브랜딩 핵심이 뭐야? 철학이에요, 철학. 경쟁력이라고. 철학에서부터 경쟁력이 나오고 경쟁력을 더 잘 보여주는 게 브랜딩인데 경쟁력과 철학은 전혀 모르겠고 일단 색감이 예뻐야 돼. 그리고 뭔가 좀 세련돼야 돼. 그러니까 어때? 광고와 홍보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어때?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흥행에 실패하는 영화 감독인지 뭔지 헷갈리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짜
모호하잖아요. 브랜딩이 대체 뭔데? 브랜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또 눈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서 브랜딩은 있어 보니까 계속 이걸 가는 거야. 그 이분들의 결론적인 특징이 뭐냐? 의사소통의 모호함이다. 의사소통의 모호함을 즐기는 건지 나 진짜 뭘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광고 여러 진짜 얘기하다가 중간에 부러뜨린 광고가 많거든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뭐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없어. 근데 그거 있잖아. 그 느낌적인 느낌 몰라? 그거 있잖아. 그거 말로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계속 뭔가 요구를 하는데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포인트 아웃을 못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이 숫자를 바꿔줘도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되게 모호하게 일단 던져. 그리고 뭔가 이 형이면 뭔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막 기분 좋게 던져. 결과물을 딱 보여주면 갑자기 그때부터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애초에 시작하면 안 돼. 자기 안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어떤 그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해서 낭비가 되죠. 그러니까 낭비의 원흉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정확히 어떤 거를 브랜딩 할지도 모르고 브랜딩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의사통을 표현해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거가 낭비가 반복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영상 제작업체처럼 외주만 계속 하다 보면요 중간에 의사통이 모호해져 갖고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못해. 그래서 광고를 하려고 그래도 광고주가 원하는 것과 크리에이터가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중간에 조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 그게 그냥 광고주가 이렇게 해달라는데요? 그럼 여기서 막 이게 좋다는데요? 왔다 갔다 왜 있냐고 대체. 차라리 그거 빠져버리고 우리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주지. 자기도 훨씬 편하지 않아요? 괜히 중간에 서가지고 의사통 모호함만 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 이게 왜 그래요? 기획을 직접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기획을 안 하고 기획에는 빠져있고 그냥 의사소통의 전달자로서만 있다 보니까 그 어떤 기획도 되지 않고 결과물도 연결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반복되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뚜렷한 전문성이 없어. 대체 무슨 전문가냐? 마케팅 전문가로서 대체 허세 부리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냐? 당신을 영입하면 우리 회사는 뭐가 달라지냐? 이걸 설명을 못해요. 뭔가 있어 보이는 프로젝트 무슨 S모 전자에 뭐 해봤어요? 그런 말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당신 영입하면 매출 얼마 올릴 수 있어요? 당신 영입하면 우리 회사 전환율은 뭐가 바뀌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안 돼. 답이. 그거 지금 100% 물경력으로 가는 시초에 시초.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해도 먹히는 회사들이 있어. 그리고 진짜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 다음에는 결국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효과가 증명이 안 되거든. 아직까지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광고비도 지출하고 예산을 쓰는 회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진짜 그로세킹 방식의 마케팅이 점점 더 발전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 시대에 맞는 마케팅이 뭘까? 제가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진짜 마케팅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요, 상품과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될 놈에 집중해요. 애초에 되는 애들이 만들어지도록 기획하고 애초에 되는 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마케팅 요소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까 그 허세 마케터도 저거 당연한 소리 아니야? 나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제품이 왜 만들어졌어요? 이 제품의 경쟁력 포인트 5가지로 꼽아보세요. 과정에서의 소재의 특성 뭐 어쩌고저쩌고 막 디테일을 물어보면 아무도 답변이 안 돼. 그냥 느낌과 이미지 브랜딩으로 얘기하는데요, 진짜 마케터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애초에 이 상품의 태동 자체에서부터 의문을 가지고 이거가 이렇게 발전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서비스의 본질은 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 안에서 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우리의 철학과 고유의 정체성이 뭐냐는 걸 끄집어내서 그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 그리고 스토리, 이미지,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마케터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본연의 경쟁력에 집중하기 때문에 광고비 자체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요. 물론 그 예산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광고를 하려면 어느 정도 집행에는 예산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들이 쓰는 예산 대비 매출이 더욱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한다면 아마 더 많은 예산을 계속해서 밀어줄 겁니다. 투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한 철저한 관념을 가지고 증명할 수 없는 액션은 과감하게 없앤다든지 더욱더 그 투자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이 시대에 맞는 마케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데이터 확보 능력이 없으면 이게 그냥 시작도 못하는 거야. 모든 걸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계하고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뭘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상품과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GA 같은 툴이 대표적이죠. 이런 분석 툴 같은 것들 없이는요, 마케팅 활동은 시작조차 하지 않아요. 하더라도 이거를 세팅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로 어떤 키워드로 어느 시점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로 어떤 형태로 전달할지를 철저하게 데이터를 사전에 분석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진짜 요즘 마케터들의 본질적인 역량이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고객의 유입 그리고 전환율에 집중하는 거죠. 일단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이거는 예전에도 광고를 때리거나 돈 많이 써서 하려는 건 이거였어요. 여기서 끝이었어. 근데 지금 마케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입이 얼마나 유의미한 전환율에 영향을 줬냐, 이 핵심 팩터가 뭐냐, 이것을 가설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실험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패턴을 검증해 나가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마케터의 본질적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푸시에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같아요. 그치만 끝은 풀이에요. 처음에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푸시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객
고객과의 유대감, 그리고 고객이 어떤 요소에 전환이 되는지 이런 팩터들을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결국에는 고객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 재구매를 할 수 있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풀마케팅으로 전환하는 걸 목표로 이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이 진짜 이 시대에 맞는 마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집중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매출도 물론 맞아요. 근데 매출은 일회성으로 이벤트를 하거나 할인을 때리거나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매출이 순간적으로 뜰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스토리의 양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 스토리가 뭐예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서 삶이 바뀐 고객의 스토리. 아니 하다못해 이 칠판 하나 썼으면은 구독자가 늘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칠판을 쓰니까 유튜버도 구독자가 늘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야 다른 유튜버들 다 이 칠판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의 스토리에 집중을 하고요. 고객의 스토리를 모으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합니다. 고객의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모을 거냐, 고객의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데이터로 축적이 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 설계에 반드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으면 뭐가 돼요? 매출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터만 있으면요, 별거 아닌 것도 크게 부풀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객의 니즈에 맞는 것까지만 잘 연결시키면 사실 매출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회사 자체가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량이 마케팅 역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예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고객과 이걸 연결을 못 시켜주면 이거는 매출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퍼포먼스 마케팅이니 뭐 홍보니 브랜딩이나 하는 모든 활동이 그거 왜 하겠어요? 디서빌리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사의 매출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수익은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마케팅이라면 우리의 제품을 알리고 알림의 목적은 판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마케팅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상품과 서비스가 구린데 그걸 어떻게 마케팅이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케팅이 잘 되는 관점에서 고객의 스토리, 고객의 유입을 높이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게 마케팅이 나아가야 될 길인 거죠. 데이터로 소통하기 때문에 말빨이 먹혀요.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정확한 지점, 전환율로 얘기하기 때문에 프로세스상에 있었던 모든 팀들이 마케터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꼭 이 책 두 권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냥 제가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두 책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그로스 해킹이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마케팅의 개념을 사실 좀 더 기술적이고 좀 더 시대에 맞게 변환한 책이고요. 두 번째는 This is Marketing이라는 세스 고딘의 작품입니다. 마케팅을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이라면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 모를 수는 없죠. 전 세계 구루 중에 구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시대의 마케팅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바이블처럼 쓰신 책인데 아직도 이 두 권을 안 읽어보고 또는 한 번만 대충 몇 페이지 읽어보고 뭐 이거 다 아는 내용이네 이러고서는 실제로 마케팅을 아까 허세 마케팅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저희 커뮤니티에서 뭔가 지금 안 풀리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맥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자, 제가 오늘 마케팅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어떤 직무를 하시건 그 직무는 여러분 회사의 핵심 오브 핵심 오브 핵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사업에 영향을 주고 조금 더 여러 부서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무래도 모든 회사에 있고 여러분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연결이 될 만한 직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사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마케팅이어서 인사, 근데 인사는 제가 조금 부담이 있어요. 제가 또 인사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여러분의 요청이 있다면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해서 바로 인사까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완성된 커리어를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잘러 강사계 일타강사 태산영입니다. 자, 오늘은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올 것이 왔죠. 사실 인사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제가 속속 긁어드릴 수 있는데 이 한 편의 영상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일잘러 인사와 일몰러 인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사 직무가 아닌데요? 그렇다고 이 영상을 스킵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인사가 만사고 인사를 알면은 인사팀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한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사팀은 활용해줘야 돼. 사실 인사팀 굉장히 불쌍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맨날 인사팀 욕하잖아. 오죽하면 인사팀은 욕바지라고 하겠냐고. 월급의 70%는 욕값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인사팀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번민의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런 속성을 잘 알면 저분들과 훨씬 더 이런 포인트에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여라도 인사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인사에 대한 꿈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이런 관점을 대비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준비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먼저 인사가 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인사가 뭡니까? 인사 뭐 HR이라고 합니다. 휴먼 리소스죠. 그래서 인사라는 직무의 풀 네임은 HRM입니다. 물론 뭐 이 안에 HRD도 있어요. D도 있는데 사실 뭐 두 개 다 같은 얘기고, 뭐 이거는 결국에는 인사 안에서 무슨 기술 관련직을 무슨 기술이냐 무슨 기술이 나누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HR이라는 큰 근간 하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 근데 뭐 이건 역시도 구체적으로
HRM이 없이는 HRD, 인재 개발이라는 게 불가능하고, 인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HRM이라는 HR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게 나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HR이라는 큰 용어 하나로 퉁치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HRM 그러면 뭡니까? 인적 자원 관리예요. 인적 자원 관리. 사실 오랫동안 경영학 용어로도 이게 쓰여왔고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 맞죠? 근데 요즘에 정신 나간 인사팀들은 이 용어를 폐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자원으로 보냐, 이런 진짜 띠빠빠 같은 소리 하더라고. 그럼 뭘로 볼 건데? 사람은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원이에요. 자원으로 인식을 해야 더 잘 쓸 수 있어요. 잘 쓴다는 말이 또 기분 나빠?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안 시켜. 이거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강점이 이거야. 근데 이 일을 안 시켜? 존중하는 거냐고. 꼭 이런 허무맹랑한 띠바바 같은 소리 하는 애들이요, 진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진짜 인격체로서 대우를 해주려면요, 자원으로서 인식을 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관점과 기술과 실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더 그 사람답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더욱더 커리어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배치와 보상, 평가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단순한 진실인데, 요즘에 진짜 이상한 시대가 된 것 같아. 인적 자원 관리 그런 마치 뒤떨어지는 무슨 이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모든 HR은요, 사람을 더욱더 강력한 자산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니다. 굳이 조금 더 고상한 용어로 보자면 인적 자산 관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자원이나 자산이나 이게 같은 거지. 사람을 자산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가 커져서 회사의 물적 자원이 증가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죠.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책임 있는 팀이 바로 인사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인적 자원 관리라는 말을 막 되게 싫어하고 이런 말을 버리려고 하는 회사들의 어떤 특징인지는 알겠어요. 아마 여러분에서 이런 회사들 많을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자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몰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이런 데가 도전을 안 하는데, 어쨌든 도전, 혁신, 그리고 함께, 가치에 가치, 이런 진짜 말장난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을 가치 있게 하고 함께 가려고 몰입을 하려면 결국에 인적 자산 관리, 인적 자원 관리가 돼야만 이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과정 없이 이것들을 외치는 건 대부분 다 불합니다. 말은 번지를 해, 그럴듯해. 근데 실상 까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줍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는 인사 배치 구조, 리더십 시스템, 이런 것들 가지고 있네요. 물어보면 그런 거 이제 하나씩 해 나가야죠. 이딴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이런 단어들만 동동동동 떠있다. 도전. 그럼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데? 그럼 기껏 교육을, 그런 데가 보통 도전을 망치는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인사팀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채용을 한다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뽑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의 포지션이에요. 이 포지션을 채워넣는 것은 많은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죠. 공동대표도 한 명 한 명으로 이루어진 대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사람이 대체 어디 있고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데려올 거냐, 이런 전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인사팀이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채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 직원들을 역량을 공급해서 그 사람을 키워내고, 이 사람의 배치를 통해서 관점을 바꿔주고, 평가를 통해서 자기 객관을 시켜주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어져서 나타나는 궁극적인 모습은 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을 찾아내고 키워내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인사팀인데,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성을 증명해내는 게 인사팀인데, 이거의 개념 없이 무조건 같이 함께 해야지, 몰입해야지, 도전, 혁신, 이거는 결국에는 거짓말. 이게 진짜 거짓말이야. 없어. 절대 이걸 연결을 못 시킵니다. 우연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한 사람을 찾는 경우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팀 중에 진짜 일 못하는 친구들의 전형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을 갑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볼모를 잡아요. 지금 무슨 인질 잡는 것도 아니고 지가 갑인 줄 알아. 인사팀은요, 절대 갑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 인사팀 중에 이런 푸념을 써요. 우리는 갑이 아니고 갑, 을, 병, 마지막에 있는 정도 아니고 종이다. 갑을병 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게 진짜 잘하는 인사팀이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종 마인드만, 노예 마인드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좀 얘기할게요. 어찌됐건 간에 갑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볼모로 잡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볼모로 잡아요. 그래서 정보를 풀어주질 않아. 직원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새로운 정책이나 시도나 인사 배치를 하는데 왜 그랬는지, 의도가 뭔지,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안 알려줘. 그래서 그냥 막 해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못 잡아요. 그리고 새로운 기획이라든지 뭔가 변화는 있는데 이 변화가 왜
시작됐는지를 안 알려준단 말이야. 그리고 관계, 배치를 바꿨는데 어떤 관계성의 개선을 원하는 건지, 이 팀의 시너지를 어떻게 내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한 건지를 안 알려줘. 그래놓고 모른다고 막 직원들 뭐라 그러더라니까. 이거 진짜 문제 심각하죠. 두 번째, 정보와 함께 동시에 연장선상인데요, 평가를 볼모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안 알려줘. 그래갖고 막 평가를 막 해.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는 게 고가죠. 완전 깜깜이 고가지, 깜깜이 고가. 고가는 매겼는데 왜 고가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승진, 이런 것들을 다 볼모로 잡는 거야.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승진 시켜줄게, 뭐 하면 고가 잘 줄게, 막 이런. 고가가 대부분 보상과 연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클리어하게 얘기는 못해.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조금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거를 정보를 투명하게 오픈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지켜야 되는데, 보통 정보를 투명하게 오픈 못하는 거는 대부분 이게 안 돼서 그래.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볼모로 잡는 게 뭐예요? 세 번째가 사람을 볼모로 잡아요. 사람을 볼모로 잡는 게 뭐예요? 티오 충원을 막 안 알려줘. 우리 막 내 맘대로 막 충원을 해줘. 그러다가 인사 배치를 해서 사람을 빼가. 심지어 갑자기 이동 명령을 막 땅 때려버려. 이거 진짜 실력 없는 인사팀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갑자기 어디다 게시해버리는 거예요. 인터넷 사내 게시판에 뻥 올리든지, 아니면 예전 같으면 이렇게 로비에다가 인사 뭐 공고 뭐 해가지고 갑자기 딱 올려놓는. 당사자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해 관계자들까지 의도와 목적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티오 충원도 막 그냥 볼모로 잡어. 야, 니네 씨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티오 충원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이야. 완전히 이거 무슨 깡패도 아니고 조폭이에요. 조폭? 조직 내의 조폭이야 뭐 완전히. 비슷하네. 자, 얘 첫 번째는 자기들이 갑인 줄 알아. 그래서 볼모로 잡는 것들이 많다. 자, 두 번째 일몬러 인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얼굴 보기가 힘들어. 얼굴 보기가. 이 사람들은요 보통 소통의 방식이 문제가 있어. 온라인으로만 소통을 해요. 이메일이나 토크 이런 걸로만 계속 소통을 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무서워해. 아, 요즘에 그런 인사팀들이 있더라니까. 아니, 인사팀인데 인사를 두려워하면 어떡해. 내가 관리해야 될 자원인데, 자산인데 그거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야. 막 하도 클레임을 많이 하니까. 지가 잘못했으니까 뭐 클레임을 얻겠지. 그런 것들을 바꿔줘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인데도 소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청 중 소통만 하는 거야. 앞에서 공지를 한다거나 이메일을 뿌린다거나 게시판에 올린다거나, 뭐 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지켜준다, 뭐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톡으로만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의문투성이를 쌓아요. 의문투성이를.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하잖아요. 뭔가를 변경을 해. 그러면 다 의문투성이야. 에? 저거 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씨 나랑 안 맞아. 아씨 인사팀 이제 개념 없네. 아, 이 새끼들 뭐하는,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계속 의문투성이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어때? 또 막 질문 폭격을 받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얼굴 보기 힘들어. 더 숨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이 볼모로 잡는 특징은 뭔지 아세요? 만나긴 하는데 나 숨이 막혀.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들 특징이고, 이 사람들은요 만나고 싶어. 내가 뭔가 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얼굴도 못 보겠어. 자, 일을 진짜 못하는 세 번째 케이스는요 리스크 무새입니다. 리스크 무새 인사팀이 있어요. 이 리스크 무새 인사팀은요 만나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회피를 요청해요.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들 진짜 너무 괴로워.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리스크야. 모든 것이. 와, 이거 진짜 피곤해요. 그래서 뭐 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좀 하면 안 되나요? 우리는 원격근무 하면 안 되나요? 뭐 뭐든지 리스크야. 그리고 뭐 조그만 거 하나 바꾸려고 그래도 그러면 이런 리스크가 있고,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낳고, 이런 리스크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가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더라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리스크는 엄청나게 하는데 대안 따위는 없습니다. 대안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답정 넣어. 정해진 거에서 요대로만 지켜. 그러면 요걸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너 내 말 잘 들으면은 요런 정보 줄게. 야, 이거 하면 너 승진시켜줄 거야. 야, 이거 하면 너희 팀에 티오 충원해줄게. 이런 식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것도 항상 최악. 거의 일어날 확률이 0.1% 또는 많이 쳐봐야 1% 되는 거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막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게 이런 인사팀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또 정반대로 그 직원들과 소통할 때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태도가 이거예요. 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더 뚜껑이 열려버리죠. 막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막 사라져버리잖아. 이런 일들이 결국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모든 리스크를 해지하고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이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 건 맞아.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저도 그런 실수를 했었고요. 그 실수를 반복해보면서 핵심은 이게 아니구나. 더 중요한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하려고 적어도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은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의 무능력 상태 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반복돼서 결국은 뭐가 남아요? 사내 정치만 남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몬러 인사팀의 최종 종착지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안 돼. 어쩔 수 없어. 정보를 볼모 잡고 평가 사람 볼모로 잡으려다 보면은 정치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내
코드를 알아듣는 사람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국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제시하면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 무쇠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서 여러분 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회사 인사팀은 어때요? 인사팀이 없는 회사는 거의 없죠. 물론 인사총무나 경영진으로 묶어놓은 회사는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이 기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인사팀이 없으면 대표님이 하셔야겠지 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의 인사팀 또는 실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미 많은 생각,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일잘러 인사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잘러는요, 일단 핵심 인재들과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직원 수가 많을수록 모든 직원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순 없어요.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아. 근데 핵심 인재는 뭐예요? 조직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 회사의 변화를 기획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핵심 인재거든요. 그래서 일단 핵심 인재가 누군지를 알아. 근데 인사팀 중에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채용팀인데요? 그래도 핵심 인재 누군지 모르는데 안 만났는데, 이게 진짜 웬 진짜 멍멍이 소리야. 안 돼요. 내 역할이 채용이냐 교육이냐 평가냐 보상이냐 노무냐 다 필요 없어. 그냥 인사팀인 거예요. 인사팀은 핵심 인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뽑는 거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평가해주고 보상하는 게 인사팀인 거예요. 그 역할이 나눠주는 것 뿐인데 이게 또 너무 분업화돼가지고 분업 전문성만 얘기하고 정작 중요한 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조직을 진단합니다. 그잖아요. 한 명한테 물어보나 10명한테 물어보나 그 결과가 똑같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한 명한테만 물어보면 되지. 근데 한 명한테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그 한 명의 생각을 통해서 10명의 생각을 유추해내면 그만인 거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 전체를 진단하고 그것을 통한 실패 확률이 낮은, 동시에 성공 확률은 높은 솔루션으로 연결을 합니다. 결국은 진단을 통해서 솔루션까지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거기에 가장 좋은 교도보가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시간을 쓰는 거죠. 채용이 됐건 교육이 됐건 평가, 보상, 노무 무엇이 되었건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대체 뭐가 어렵냐, 사람들은 왜 어려워하는 거냐, 어떤 걸 도와줘야 되냐, 이런 것들을 여길 통해서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핵심 인재라는 거 단어 하나만으로도 할 게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어찌됐건 많은 경우에 회사의 핵심 인재는 리더십일 거예요. 팀장급 이상. 그래서 이분들과 시간을 당연히 많이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동시에 이 리더십을 대체할 후보풀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었고, 아, 저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꿔야지 하다가도 딱 보니까 이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때문에 회사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럼 바로 내릴 준비를 해요. 자, 이게 일잘러 인사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게 진짜 이 형만이 해줄 수 있는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에 피를 미칩니다. 손에 피를 묻힌다는 게 뭐야?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를 직접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다 보면 진짜 일하기 싫을 때가 언제예요? 쓸데없는 회의, 쓸데없는 프로세스, 쓸데없는 일들 막 이런 게 함몰돼가지고 진짜 중요한 일, 내가 도전해야 될 이런 거 못할 때 아니에요? 그런 걸 찾아서 제거해요. 이런 분들은요 보통 세 가지를 제거합니다. 첫 번째, 복잡한 프로세스를 제거해요. 일단 얘부터 제거해야 돼. 근데 이걸 제거하려면 또 본질적으로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복잡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조직을 제거합니다. 야, 이 팀은 필요 없네. 이제 보니까 이 팀은 통합해 겠네. 여기 딱 드러내. 요런 걸 한다면 조직을 제거합니다. 이걸 하려다 보면 세 번째 또 이렇게 가요. 복잡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조직을 만드는 사람. 자, 제가 인사는 결국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결국엔 이 사람. 복잡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조직을 만드는 사람. 결국은 여기를 제거하고 더 탁월하고 그 조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거. 그것이 내부 발탁일 수도 있고요, 이동 배치일 수도 있고요, 외부 영입일 수도 있어요. 인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그 옵션을 가지고 그걸 잘 돌려막기를 하면서 의미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 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기업에서 외부 영입보다는 내부 발탁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증명이 됐어. 내부에서 우리 방식대로 잘 뽑아서, 우리 문화에 맞게 잘 키워서, 우리 일하는 방식대로 기술력을 잘 공급해주면 그 사람들이 내부에서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직원들도 안정적이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저기 매번 갈 때마다 적응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 조직 내에서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인사팀의 기획이고 인사팀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런 기획과 프로세스를 통해서 얼마나 탁월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냈냐,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회사는 성장했냐, 이걸 재무적으로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A급 인사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처음에 말로 합니다. 처음에 좋게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경고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에게.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돼요? 조치까지 갑니다. 요 3단계를 가는, 진짜 이거를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하는 인사팀이 진짜 에이스 인사팀이죠. 근데 뭐 인사팀 중에 또 사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어. 그래가지고 맨날 뭐 말만 해요. 말만.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요? 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아니죠. 기준에 의해서 경고와 조치를 투명하게 할 수 있어야 진짜 실력 있는 거예요. 자, 일잘러 인사팀 세 번째 특징은요, 카멜레온 같아요. 자신을 상황에 맞게 잘 변화시킵니다. 이 사람들은요 회사마다 인사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인사 총무 또는 채용팀, 교육팀 뭐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인사팀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인사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라는 큰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왔다 갔다 합니다.
보니까 내가 채용 담당자인데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너무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경력직 굳이 안 뽑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교육팀이 됐건 평가팀이 됐건 어디 가다 막 넣는 거예요. 진짜 역량 있는 채용팀은요, 우리 회사 평가 제도를 반드시 리뷰합니다. 평가를 봤더니 여기서 에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장값하고 비교해봤어. 근데 뭐가 안 맞네? 우리 평가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제시를 계속하는 사람이 진짜 역량 있는 에이스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일단 뽑혔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채용팀이 잘못 뽑은 것 같은데요? 우리의 평가 제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상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교육팀이 진짜 실력 있는 인사팀인 거예요. 그래서 인사라는 큰 틀 안에서 결국은 솔루션을 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 직원들의 몰입과 성장에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인사팀이 결론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인사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인사팀 자체의 바운드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마케팅을 합니다. 이게 뭐죠? 채용 브랜딩이죠. 채용 업무를 하거나 제도를 발표할 때 어떻게 돼요? 요즘 뭐 발표하면 다 언론에 때리잖아요. 그리고 기사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마케팅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팀이 진짜 탁월한 인사팀이에요. 나는 인사니까 인사 전문가? 이거 완전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 인사팀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마케팅 팀보다 더욱더 마케팅 툴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분석 툴이나 통계 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키워드 광고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둬요. 요즘에 인스타에서 채용 광고 많이 뜨잖아요. 그런 회사가 잘하는 거라니까요. 또 어떨 때는요 리서치 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회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인재랑 연결해서 계속 분석해냅니다. 키워드를 찾아내고 이런 역량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조직 구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를 사업 전략과 연결해서 같이 제안하는 게 탁월한 인사팀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전략 기획이 돼요. 우리 회사가 이상적인 인사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창하는 인사팀이 결국에는 가장 실제적인 인재상도 만들어내고 실제적인 비전과 가치,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다 얼란시키는 인사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자신의 월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회사의 성장이라는 큰 관점 하에서 계속해서 가감없이 제시할 줄 아는 인사팀이 진짜 이 시대에 맞는 인사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웃사이드 인 HR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HR의 개념을 잘 정리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내용들을 아주 이론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고 실제로 여러 계열사 해외 법인들을 같이 관리를 해보니까 이 말이 진짜 맞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사팀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거고요, 이런 인사팀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이 필요한 인사팀에게는 오늘 영상을 살짝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입니다. 기술이 발전되고 첨단화될수록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죠. 이런 계산하고 법적인 요건을 따지고 어떤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AI와 로봇으로 대변되는 기술로 아마 다 대체될 거예요. 이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람 관련된 업무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핵심인 시대로 점점 더 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내가 인사 직무가 아니더라도 인사라는 관점, 인사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생각해 보신다면 결국에는 여러분의 커리어도 인사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뭐 이렇게 한 20강 가야 되는데 그걸 유튜브에서 다룰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들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시거나 저의 의견이 필요한 내용들은 아래 댓글로 자세히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